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 때문에 고개 숙여서 인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사실 월요일이 그렇게 즐거운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금요일 저녁 때는 보통 그 토, 일을 놀잖아요. 그러니까 놀 날이 이틀이 남아 있는 날이라서 금요일 날 저녁 좋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좀 덜 좋아요. 그다음 놀날이 하루 남아서. 네 그럼 일요일 날은 어떨까요? 일요일 날은 쪼끔 그렇겠죠. 네. 그 일할 날이 인제 5 일이 남은 거가 되는데 오늘 즐거운 이유는 달력을 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그 근로자의 날이라 그래서 하루를 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주는 대체 연휴까지 있고 5월 5 일이 있어 가지고 이틀을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번 주 잘 지내면 약간 선물같이 빨간 날들이 다음 주 하나 다다음 주 2개 생겨 가지고 그걸 오늘 발견을 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인제 약간 쓸데없는 말을 하는 동안 들어와 주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통계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통계님은 사진도 통계를 올려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파한대소님 들어와 주셨고 레리삐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 옷은 방송할 때만 입는 옷입니다. 이거 뭐 일상생활에 입는 옷은 그냥 봐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 옷을 샀는데 사실 입을 일이 방송할 때 말고는 없어서 이거 되게 우아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단추에 보석 단추들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시즌이 끝나면 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보내기 전에 아까워서 그 사실 뭐 제가 비온 뒤 올 때는 그래도 쪼끔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네 입고 오기는 하죠. 그래서 "아 예 윤희 님 왜 안 들어오시나." 했더니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수피아 님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 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예 그 사이에 통계 님께서 벌써 주문을 올리셨는데요. 보자. 뭐라고 하셨냐면은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졸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은 드시는 게 천식약, 고혈압약, 그다음에 디스크 있고 신경이상 방광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어 그래서 멀티비타민이랑 크롬을 먹는데 그래도 졸린다고. 그 멀티비타민이랑 크롬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내가 졸리는 거였다면 그거를 넣어 주면은 당연히 덜 졸죠. 하지만 먹었는데도 크게 졸리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던지네스 통계님의 졸리움은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본인께서 원인도 알고 계세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졸립다고. 밀가루 음식을 안 드시면 되죠 뭐. 통밀가루를 한번 바꿔 보시거나 쌀로 된 음식을 드시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인제 삼백식품이라 그래 갖고 혈당을 팍 올리면서 스파이크를 만드니까 다시 떨어지면서 졸릴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꿔서 드시는 게 먼저 해 보실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유진 님께서는 글루텐 알러지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서양 분들은 좀 있기는 한데 동양 분들 한국 분들은 그렇게 글루텐 알러지가 많지는 않으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저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좀 약간 도발적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바로 "살 빼지 마세요."입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체중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사실 요즘에 비온 뒤에 열심히 콘텐츠를 생각을 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상에 아주 새로운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올려도 만 회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건강한 체중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우리 그 초이 팀장님한테 "쪼끔 어그로를 끌어보자." 하면서 "살 빼지 마세요."로 바꿔 달라고 해서 오늘 주제는 "살 빼지 마세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티스트 한 아티스트 님께서 "그래도 똥뱃살은 빼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똥배는 쪼끔 넣으면 좋기는 하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마른 신사 3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너무 지쳐 가지고 그냥 자리에 누워 있어요. 굉장히 말라서 보시면은 이게 뼈가 있고요. 살이 거의 없어서 뼈의 모습이 거의 그려질 정도로 마르고 다시 갈비뼈 거의 다 보이고 있죠. 이게 인제
1944 년도에 있었던 미네소타 기아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차 대전 거의 끝날 때쯤에 미국에서 왜 어떤 종교적인 이유거나 어떤 이유로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한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실험이 있는데 자원을 받았어요. 그 실험이 뭐냐면 굽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총 100 명이 자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인제 여기 이 실험에 넣을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36 명을 6 개월 동안 굶겼습니다. 완전히 굶긴 건 아니고요. 내가 평상시에 필요한 칼로리가 2,000 칼로리면 1,000 칼로리를 주고 보통 이제 남자분이니까 한 3,200 정도 되는 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1,600 칼로리를 준 거예요 6 개월 동안. 6 개월 동안 이제 거의 내가 먹어야 될 거의 반을 반강제로 먹고 낮 동안에 약간 걷기 같은 이런 운동, 가벼운 운동이나 노동 같은 걸 시키고 6 개월이 지났습니다. 6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무지 살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 체중의 2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은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체지방의 70%가 빠졌습니다. 근육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의 40%가 빠졌습니다. 그 근육이 40%가 빠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초대사율이라는 내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기초대사율도 40% 정도가 떨어지게 됐죠. 계속 굶길 수는 없으니까 6 개월 뒤에 뭐 그 사이에 여기 실험에 참가한 분들이 피폐해진 거는 뭐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도 하루만 안 굶어도 막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이제 6 개월을 끼역끼역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 다시 음식을 다시 준 거죠. 처음엔 약간 제한해서 주고 그다음에 원하는 것만큼 다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체중만큼 체중이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더 늘었죠. 그래서 체중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체중보다 10% 정도 체중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체지방은요. 10%만 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체지방보다 무려 40% 정도 체지방이 늘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기아를 겪고 난 다음에 인체는 그다음에 뭔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체지방으로 자꾸 쌓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1,000 장이 넘는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도 인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많은 내용을 들을 수가 있고요, 많은 내용을. 그리고 인제 또 하나가 요렇게 굶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는 영양분을 내 몸에 차곡차곡 체지방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유니님께서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온다." 예, 그 얘기가 인제 지금 우리가 인제 요요가 오는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캐치를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으로 제 글씨를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이제 그냥 종이에 그렸습니다. A4에 그린 다음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캡처해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제 살을 빼요. 살을 뺄 때 체지방이 이만큼 빠지는데 빠졌던 살이 다시 찔 때는 체지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돌아옵니다. 요 상태에서 '다시 살을 빼야지.' 해서 살을 빼면은 또 살을 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살이 찌게 되면은 체지방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 한 사이클 살이 빠졌다가 쪘다 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몸에 체지방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잖아요. 그 사이에 JYK 님 들어와 주셨고 날씨의 아이님 들어와 주셨고 아메리카노 님 들어와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한번 살이 빠졌다 찌는 이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내 체지방이 많아지는데 내가 요러면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처음에는 좀 오동통통하게 온몸에 쌓여 있던 체지방이 다시 쌓일 때는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중심 부분 뱃살 쪽으로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육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근육은 한번 체중이 빠질 때 근육도 빠집니다. 그다음에 다시 체중이 찔 때 근육이 다시 돌아오는데 옛날만큼 돌아오지는 않아요. 쪼끔 부족하게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체중이 빠지면 또 근육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다시 체중이 늘면 근육이 늘지만 또 이 상태로 돌아오진 않고 쪼끔 줄어든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이클링을 하면 할수록 체지방은 늘어나는 거지만 반대로 근육은 줄어들게 되죠. 청년은 그래도 요만큼 줄어들지만 노년은 이게 심합니다. 체중이 빠질 때 근육이 왕창 줄어들어요. 그리고 체중이 다시 찔 때는 근육이 살짝 쪄요. 빠질 때 왕창 줄어들고요. 찔 때 살짝 쪄요.
왕창 줄어들고 살짝 쪄요. 이래서 이렇게 사이클링을 반복할수록 근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근육이 줄어듦에 따라서 근육 위에서 좌우되는 기초 대사율도 같이 같은 커브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한번 체중이 빠졌다 쪘다 요 사이클 동안 우리 몸의 체성분의 변화를 제가 간략하게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려 본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살이 참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데 유지는 더 어렵습니다.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연구 보고들이 나와 있어서 체중 빼고 난 다음에 재증가하는 게 그 비율을 인제 연구 보고들을 보면 50%의 분들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두 분 중에 한 분이죠. 1년 내에 내 원래 체중으로 다 돌아오는 거고 80% 면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이 대부분의 분들은 한 3년 내지 5년 평균 한 4년 정도면 원래 이전 체중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슬프게도 그 이상의 체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살 빼기도 어려운데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거죠. 요렇게 해서 살이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 하는 거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체중 변동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거를 요요라고 많이 해요. 그럼 요요면 뭔지 다 알아요? 요요 옛날에 그 이렇게 던지면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걸로 한참 전에 드라마도 해서 엄청 현빈인가 엄청 히트쳤던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래서 요요의 위험성 그럼 이렇게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요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은 나한테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번 내 체지방량이 빠졌다가 늘 때 체지방은 더 많아지고 근육량이 빠졌다가 늘 때 근육은 쪼끔 덜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클 한번 할 때마다 내 체지방률은 증가되고 내 근육량은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체지방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당뇨병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도 많아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거랑 되게 무관할 것 같은데 신장 기능도 이번 할 때마다 떨어져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요 내용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방송을 하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왜 떨어지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으면 신장이 해야 될 일이 줄어듭니다. 신장이 여과해야 되는 독성 성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신장이 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죠. 심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체중이 감량되고 있을 때는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의 맥박까지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살이 찌고 있을 때는 다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맥박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살이 빠질 때 떨어지는 정도랑 지표들이 내가 살이 찔 때 올라가는 지표를 비교를 해 보면 이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살이 찔 때는 훨씬 더 많이 이 나쁜 지표들이 나쁜 쪽으로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도 신장이 해야 되는 여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살이 빠질 때 일을 쪼끔 던 거보다 살이 찔 때 일을 더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요런 변화 과정에서 체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체지방이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 내잖아요. 그 염증 물질들이 신장으로 가서 염증을 또 일으키니까 또 오래된 염증은 섬유화가 일어나고 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체중이 빠졌다 줄었다가 그냥 단지 몸무게가 줄어들었다가 어 늘어났다가가 아니라 내 몸 안에 많은 대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건강 위험도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먹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섭식장애가 될 수가 있고 매번 체중이 빠졌다 쪘다가 사실 모든 사람한테 스트레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님께서 이영승 교수님한테 다니시고 계시다면 상계백병원에 아주 잠깐 계셨고요. 연수 갔다 와서 이대 목동병원으로 저도 이영 교수님이 발목을 너무 잘 보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되게 재기발 나라고 머리 좋은 젊은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민호 님 들어와 주셨고 오늘 되게 제가 이 브러스 사실 6 년째잖아요. 제가 왔다 박 교수. 근데 처음 입어 봤거든요. 인제 드라이 클리닝 보내기 전에 아까워서. 사실 이렇게 입고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이 뭐 출렁거리는 것도 좀 있고요. 이 폭도 지금 되게 넓어서 그리고 또
실크기 때문에 뭐 떨어뜨리면은 못 입어서 이제 조심해서 입어야 돼서 딱 방송용으로만 사서 5 년쯤 전에 산 것 같은데 한 1 년에 한두 번 그 정도 네 입는 옷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요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만 재셔서는 안 돼요. 체중만 재서는 내가 지금 살을 빼고 있는지 근육을 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쪼끔 번거롭더라도 요즘에 헬스클럽 같은 데를 가시거나 요즘엔 또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체성분 분석 기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제 인바디라고 얘기하면 체성분 분석 기계거든요. 이 기계를 사용을 하셔서 내가 진짜 내가 빼고 있는 게 왼수 같은 지방인 건지 내가 지금 빼고 있는 게 보물 같은 근육인 건지를 체크를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중만 빠졌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비만도의 기준은 체질량 지수를 사용을 합니다. 혹시 나의 체질량 지수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핸드폰 꺼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되는데요. 내 체중을 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이 지금 한 58kg 나갑니다. 거기다가 키를 그냥 나누시면 안 되고요. 키를 미터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제 키가 172c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2를 나누고 한 번 더 1.72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체질량 지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그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인 경우는 저체중이고요. 정상의 범위가 좀 작습니다. 18.5에서 22.5가 정상이고 23이 넘으면은 과체중이고요. 그다음에 25가 넘으면 1 단계 비만, 그다음에 30이 넘으면 약간 고도 비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35가 넘으면 3 단계 비만으로 요렇게 나눕니다. 그럼 요 크라이테리아를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한국 분들의 한국 분들이 얼마나 비만을 가지고 있느냐면 후후님께서 "살찌는 게 소원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젊으신 분이면 결혼해서 아기 낳고 키우고 하면 살이 저절로 찌시더라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2명 중에 한 명이 비만합니다. 49.6%. 여성은 30% 정도 비만하고요. 그래서 총 한국 분 10명 중에서 성인은 4 명이 비만하니까 굉장히 비만율이 높지요. 네. 이 국가별로 이 체질량 지수를 한 비만도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엄청 빡빡하게 돼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남자는 27.7, 여자는 26.1 이상의 비만으로 하고 중국도 28 이상이고 미국은 더 넉넉하게 줘서 30 이상이 비만인데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25 이상이 비만이라서 그래서 인제 여기 비욘드에도 나왔고 제 대학 동기인 동국대 일산병원에 비만을 하는 오상우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욘드에도 그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너무 빡빡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 요런 내용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비만 기준 25로 했을 때 우리나라 분들의 3 분 10분 중에 3분 정도가 이제 비만인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는 약간 머리 아픈 자료를 보여 드릴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 년에 건강검진 일반 검진을 받은 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 검진은 그의 대상 인원의 한 60 내지 70%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22 년까지 추적 관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비만도에 따라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런 질환들이 어떻게 변하고 비만도에 따라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뇌졸중, 심장병,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고 그다음에 또 비만도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망률이죠.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님께서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에선 날씬하고 한국 가면 뚱뚱합니다. 한국 기준이 너무 낮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요거를 바꾸려고 비만학회에서 연구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쪼끔 그래프를 보여 드릴게요. 자 삼고 질환이면 보통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저체중이고 정상 체중이고 과체중이고 비만 1, 2, 3 단계예요. 그러면 자 저체중에서 비만으로 갈수록 당뇨가 증가하는데 정상에 비해서 비만 3 단계는 당뇨가 거의 10 배가 증가합니다. 고혈압은 5 배가 증가하고요.
콜레스테롤은 3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저체중인 경우가 사실은 정상 체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체중인 경우가 위험도가 가장 낮아요. 이 그래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상 1을 기준으로 했고요. 저체중인 경우에는 당뇨 위험도가 73 이니까 27% 정도가 덜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혈압은 30%덜 생기고, 그다음에 이상지질 혈증은 거의 뭐 40% 넘게가 덜 생겨요. 그리고 비만도가 올라가면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연령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 대부터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로 하면, 자 20 대에는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정상 체중에 비해서 3 단계 비만은 거의 당뇨 위험도가 27%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 대는 31%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40 대는 14%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엔 50 대는 6%가 죄송해요. 프로가 아니고 배입니다. 그러니까 20 대는 27배, 30 대는 31배, 40 대는 14배, 50 대는 6배, 60 대는 3배, 70 대는 2배. 그래서 80 대가 되면 한 1.5배가 정도가 증가해요. 이거는 당뇨만 그런 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뜻은 젊었을 때 비만한 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훨씬 더 나이 들어서 비만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 인자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이게 약간 비만하다고 해도 그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가장 비만했을 때 위험도 증가가 나이가 들수록 낮다라는 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대 질환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만도랑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거는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그럼 이제 각각 질환에 있어서 비만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보면은 여기는 저체중이 아닌 정상 체중이 가장 위험도가 낮습니다. 심뇌혈관 전체 질환이고, 심근경색도 여기가 가장 낮고, 허혈성 뇌졸중도 여기가 가장 낮은데 비만도가 증가될수록 심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질환, 허혈성 뇌졸중이 증가합니다. 대략 3 단계 비만 정도가 되면 대략 한 2배 정도가 증가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 대에는 3 단계 비만으로 갈수록 위험도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죠. 30 대도 가파르고. 그런데 이게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로 갈수록 80 대쯤 되면은 거의 별로 증가 안 해요. 오히려 0.96 이니까 4% 정도 위험도가 낮아요. 그리고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젊은 분이 살이 쪄서 비만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지만, 쭉 내려와서 나이가 들수록 80 대에서는 0.99니까 1보다 위험도가 낮아서 0.1% 정도는 위험도가 낮다는 뜻이고, 허혈성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떨어져서 여기다 한 6%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심혈관 질환 전체, 심근경색 따로 뽑은 거, 허혈성 뇌졸중 전체도 나이가 젊을 때 20 대, 30 대에서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고, 그다음에 중년도 40 대, 50 대, 60대 초반까지는 위험도가 살짝 높고, 오히려 70 대, 80 대가 되면은 이게 비만한 게 절대로 그렇게 뭐 위험도를 많이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리고 인제 암 발생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저체중에서 암 발생이 살짝 높지만 결국 인제 나이가 들면은 비만도가 높을수록 쪼끔 더 많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가장 암 발생도가 낮은 비만도는 과체중 정도에서 가장 암 발생이 낮은 거죠. 0.97로 가장 낮은 걸 보여주고요. 이것도 또 역시 연령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통통한 거는 발생 위험을 굉장히 높이지만, 나이 들었을 때도 위험을 높이긴 하지만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사망인데, 사실 뭐 콜레스테롤 높고 당 생겨도 이걸로 합병증 안 생기면 되고 죽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망률을 보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장 봐야 될 최종의 어떤 지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망을 보면은요, U자형 모양을 그려주는데 가장 사망이 낮은 거는요, 정상 체중이 아니었어요. 과체중과 비만인 사람들, 그 체질량 지수로 하면은 23에서부터 한 30 미만이, 이 사람들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암 사망도 이분들이 낮았고요. 순환기 계통, 심혈관계 질환 사망도 이분들이 가장 낮았어요. 물론 저체중인 경우는요, 재미있게도 과체중, 굉장히 비만도가 높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정상 체중이 아니라 체질량 지수 23 부터 29.5 면은 과체중과 1 단계 비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통통하거나 뚱뚱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가장 사망률이 낮더라. 암에도 그렇고 순환기계 질환에도 그렇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비슷하게 보면은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이 인제 젊은 분들한테는 비만도가 낮아서 저체중인 분보다 사망률이 높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는 쪼끔 그런 지표들이 오히려 보호 효과로 작용을 해 가지고 80세 이상에서는 사망 위험이 오히려 통통하신 분이 0.77 이면은 23% 정도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70 대, 80 대를 다 이렇게 따로 띄어놔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여 드리면 70 대, 80 대에서는 오히려 저체중인 경우가 훨씬 사망도가 높고, 그다음에 정상 체중이 그다음에 사망도가 높고 오히려 과체중과 비만이 더 사망도가 낮다. 그리고 80 대는 쪼끔 더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정도 통통한 것이 사망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암 발생도 더 통통하다고 해서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른 분에서 더 사망률이 높은 걸, 암 사망률이 높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순환기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기계 질환도 마른 분들이 더 사망률이 높았고, 그다음에 쪼끔 더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에 있어서는 통통하신 분들이 더 사망률이 낮았고, 나이가 많은 80 대가 나이가 쪼끔 더 젊으신 70 대보다 더 이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거의 한 20만 명을 12개 연구를 합쳐 가지고 이것도 12년 정도를 추적 관찰해서 미국 노인에서는 어떤 체질량 지수가 가장 사망률이 낮은가를 봤더니, 체질량 지수 아까 우리나라가 23 에서 30 정도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망률로는. 여기서는 24 에서 31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인제 가장 낮은 체질량 지수는 27.5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체질량 지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보여줬고요. 요거는 바로 접니다. 네. 네. 제가 이거는 YTN의 메디칼, 아이고 제가 작년에 나갔던 방송인데요. 죄송합니다. 나갔던 방송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네. 메디칼 인사이트라는 YTN에서 하는 방송에 나갔을 때 제가 인제 한 방송 나가면 작가들이 인제 기념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 키가 172에 58 킬로인데 이게 인제 가장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사망률이 낮은 체질량 지수가 23 서부터 그다음에 인제 29.9 정도고, 그 중간을 26.6 으로 잡았을 때 제 키에 바란다면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 78 킬로가 돼야지 가장 사망률이 낮은, 그러니까 20 킬로가 더 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제가 막 식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더 통통한 분들이 더 사망률이 낮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체중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왜 저체중이 더 위험한가를 봤을 때, 체중이 낮으면은 영양 관련 질환들은 다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제 골다공증이 생기죠. 그리고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잘 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꽉 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엉덩방아를 쪘는데 내 엉덩이에 살이 피하 지방이 많아서 꽝 부딪혔는데 피하 지방이 어떤 내 부딪힘에 있어서 완충 작용을 해 준다면 나는 골절이 덜 생기겠는데, 마르신 분들은 피하 지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게 온전히 나의 뼈에 충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분들은 잘 넘어지고, 그리고 또 넘어졌을 때 골절이 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방들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체지방이 너무 없으면은 그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호르몬도 떨어지고, 또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배란도 잘 안 돼서 임신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체중이 나가야 면역력이 좋은데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살 빼고 난 다음에 결핵 같은 거 잘 생기거든요. 폐렴도 잘 생기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체중이 너무 낮으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심각한 질환, 암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혹 이런 급성 어떤 급만성 위급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못 먹게
먹게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검사하느라고 못 먹어, 아파서 못 먹어, 응급실 가느라고 못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수술하라고 못 먹어요. 못 먹는 순간들이 많을 때 나한테 어떤 저장돼 있는 칼로리가 있고 저장돼 있는 영양소가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마르신 분들, 특히 저체중인 분들은 저장돼 있는 영양소가 별로 없는 상태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못 먹게 되면은 내 안에 면역을 돌려야 되는데 돌릴 어떤 소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성 위급 질환이 생기게 되면 통통하신 분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체중이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어떤 하나의 건강상에 있어서 위험 인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건데요. 제가 인제 왜 이런 주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가끔 당뇨를 진단을 받고요. 살을 한 10 킬로 15 킬로 빼서 인간 승리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분들 보면은 피골이 상접하게 해서 오세요. 그럼 당장은 혈당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당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살을 뺄 때 급격하게 많은 양의 체중 감량을 하면 체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근육이에요. 근데 내 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을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내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 혈당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또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진단받고 체중 감량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때 내가 빼는 게 체중 중에서 체지방을 빼는 건지 내가 이때 빼는 게 체중 중에서 근육을 빼고 있는 건지를 잘 보고 빼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체중을 재면서 체중만 빼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근육을 빼고 오시더라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또 인제 얼마 전에 굉장히 멋진 노신사분이 오셨어요. 70대 후반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인제 체중으로 체질량 지수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인제 1도 비만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경도 1 단계 비만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인제 위고비가 하도 요즘에 핫하니까 위고비를 맞고 싶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요 연세에는 근육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체중을 빼다 보면 근육이 어느 정도는 희생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좋으신 상태니까 "더 찌우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서 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도 뉴스를 보여줄 때 어느 연예인이 40-50대 됐을 때 체중을 유지를 하는 방법에 "뭘 먹었네, 뭘 먹었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증가하지 않고 고대로의 젊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물론 좋은 얘기죠. 날씬하고 예쁘고 건강 그게 마치 지상 최고의 이런 목적인 것처럼 많은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뭘 먹고 살쪘네."는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뭘 먹고 뭐 30대 체중을 유지했네." 요렇게 하면서 대부분 그 뭐 채소나 과일류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젊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제가 첫 번째 정리해서 드리는 내용에 비만한 청년 중년분들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단 노력을 할 때 체중이 아닌 체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에 몸무게를 재는 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집에 간략하게 잴 수 있는 체성분 분석 인바디를 하나 사시거나 헬스클럽에 재시거나 보건소 가서 재시거나 아니면 병원 와서 재시거나 해서 내가 뭘 빼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면 매번 빼고 유지하면서 내 처성분은 더 나쁜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 뺄 자신 없으면 유지만 하시면 되고 빼고 난 다음에 유지해야 할 자신 없으면 현재 체중 그냥 유지만 하셔도 95 점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체중은 계속 늘거든요. 근데 내가 현재 체중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나는 성공을 한 거예요. 90% 이상, 90점 이상으로 한 95점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뺄 자신 없으면 찌우지만 마시고 "현재 체중 유지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약간 현재 상태로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노인분들은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체중인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을 약간 늘리실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느리다 보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육만 느는 길은 거의 없어요. 체지방도 살짝 늘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막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니까 막 엄청 신경 쓰시지만
제 생각에는 혈당 살짝 올라간 건 약으로 잡으면 되고 콜레스테롤 살짝 올라간 것도 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오히려 체중이 약간 늘어야 근육도 좀 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쪼끔 내 지표가 쪼끔 안 좋아지더라도 체중을 약간 늘리고 근육을 늘리는 게 더 나중에 후에 우리가 보통 90 까지 살잖아요. 그 삶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도 비만이에요. 또는 뭐 무릎이 되게 안 좋아서 꼭 살을 빼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저는 뭐 3% 정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1 킬로만 빼도 무릎으로 가는 하중은 5 킬로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5 킬로 이상 말고 5% 이내를 매우 천천히 내가 체중을 빼는지 아니면 근육을 빼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감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요번 시간에 이 주제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전진애 님께서 "현아 쌤은 느신하시면서 우리 보고 빼지 말래." 저는 안 찌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피썩 마르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엄청 닮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도 배만 나오셨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은 안 쪄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는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부모한테 받은 게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아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약간 에세이를 쓰는 듯한, 수필을 쓰는 듯한 느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인제 그래도 의사 된 지가 한 35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환자 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인제 최근에 비만학회에서 나오는 비만 팩트 시트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만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단 자료가 아주 대량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요런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하게 돼서 약간 저도 인제 열을 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쪼끔 에세이 쓰듯이 얘기를 했다라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보시는 분들도 인제 약간 '요런 면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답을 하기 전에 부탁드릴 것은, 이게 요즘에 비욘디가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제 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네. 예, 좋아요 누르면 제 화면에서 막 하트가 삥삥삥삥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고런 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해 주시고. 파한대소 님께서 종합 비탄제를 먹으면 비타민 D나 C가 커버가 되느냐고, 굳이 비타민 D, C를 따로 파는 이유가 있는지요? 보통 종합 비타민제는요, 대부분은 비타민 D가 200 에서 400 유니트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비타민 D는 보통 한 1000 유니트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종합 비타민은요, 비타민 D가 1000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 뒤에 라벨을 보시고, 그 라벨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냥 유니트라고 써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 유니트 정도 들어 있으면 더 드시면 안 돼요.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는요, 보통은 내가 하루에 필요한 게 100 밀리그램 정도인데 보통 고 정도에 맞춰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내가 항산화 효과를 위해서 더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C를 또 따로 사서 드시는 거죠. 하지만 내 일상에서 필요한 비타민 C는 커버가 됩니다. 근데 내가 되게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염증도 있고 해서 좀 염증을 줄여야 되는 항산화 효과가 필요할 때는, 그럴 때 인제 쪼끔 더 추가해서 드시는 거죠. 엔젤 님께서 들어와 주셨네요. 58세 여성이고 고혈압 4 개월, 고지혈증 약 3 일째, 당뇨 전 단계는 5 년째입니다. 그저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는 없었고 당이 좀 섞여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당뇨약,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이게 인제 180 이상이면 튀어나오거든요, 소변으로 혈액의 농도가.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혈당 검사를 제대로 해야죠. 왜,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은 소변이 아니고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의심되면 그 혈액 검사를 해 보시면 됩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당뇨 전 단계라서 저혈당 증상도 있는데 위 대장 내시경 다음 날 혈당이 떨어져 기운이 너무 없던데 이대로 대장 내시경 받아도 괜찮나요? 저혈당이 심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검사 받아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당뇨약을 드시는 게 아니면은 병적으로 70 이하의 저혈당이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아니고
그 위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많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사를 많이 하니까 내 몸에 수분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보다는 아마 혈압이 더 떨어져서 저혈당 같은 느낌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될 경우 이런 분들 입원시켜서 입으로는 뭘 주면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못 하니까 IV를 해서 혈관으로 수액을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허약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정도인지 아닌지는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혈당보다는 오히려 혈압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더 많다.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은 제가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건희 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주셨고, "걷기에서 살을 빼고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번갈아 가면서 운동하고 또 걷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계단도 오르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뭐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 비만의 탈출을 먹는 거 줄이면 탈출이 되나요? 일단 체중 조절의 70%는 음식 조절입니다. 그래서 3끼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들어오는 간식 칼로리를 다 빼세요. 그리고 살을 빼시고 싶으시면은 밥량을 내가 먹는 거에서 한 70%로 줄이세요. 반찬은 그대로 다 드시고요. 그리고 밥 말고 들어오는 거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운동은 계단도 좋고 그다음 걷기도 좋지만 요거랑 같이 제가 아까 강조드린 거, 살 뺄 때 근육 빼면은 도로아무타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꼭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권희 님이 중년 이상이시라면요. 음. 그다음에 청선무님께서 음 아 60 세신데요.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이식 받았고 크레아틴이 9 점인데 종합 비타민 먹어도 되나? 안 됩니다. 당뇨 이렇게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요.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영양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셨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좀 처방 달라고 하면은 그 신장 환자용 종합 비타민을, 완전히 종합은 아니에요. 그 성분을 다 넣으면 신장에서 청소를 못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성분을 넣은 비타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릭 님께서 모야모야가 있고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데 목 디스크가 있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살이 빠질까요? 네, 이거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일주일에 중간도 운동은 150 분, 고간도 운동은 75 분.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 고간도 운동은 하기 어려우실 거고, 중간도 운동, 그러니까 숨차고 땀 날 만큼 운동을 150 분이니까 30 분씩 일주일에 5번 해 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근력 운동, 특히 체중 빼고 싶을 때는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돼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디스크가 있으니까 그 운동 치료사, 그러니까 그 헬스클럽 트레이너 중에서 그 환자를 본 경험이 있는 분을 좀 찾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쪼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목 디스크로 진단받고 있는 그 병원에서 운동 처방을 연결을 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은 안 됩니다. 파한대소 님께서 "몇 살까지 청년, 중년, 노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확실하게 청년이 몇 살인지는 다 아실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노년의 기준인데, 사실 뭐 저도 노년이 얼마 안 남아서 65 세가 노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갑 잔치를 한 이유가 그 나이까지 사시는 분이 없어서 환갑 잔치를 했는데, 요즘 환갑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90 세까지는 평균으로 사시잖아요. 80대 후반이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70 세, 75세 정도로 '노년을 뭐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마음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청년의 마음가짐인지 중년의 마음가짐인지 노년의 마음가짐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 때는 이 아기를 딱 보면 '아 얘는 3 살짜리일 것 같아. 얘는 100 일짜리일 것 같아.'라고 알 수 있잖아요, 아기를 보면은. 그리고 청소년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노년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떨 땐 제가 환자분 차트를 보고 너무 젊어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는 '아니 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본인 나이보다 10 살이 더 나이 들어 보일까?' 요렇게, 물론 말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 윤희 님께서 31 년째 21 살이라고. 네. 31 년째 21 살이면 윤희 님 저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저는 뭐 거의 몇 년째입니까? 계산도 안 될 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 소미 아빠님께서 "십상가 15가 중에 추천 부탁드린다고 15가가 최근 나왔는데 안정성에 문제가 없나?" 야,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니까 시판돼서 나왔고 외국에서 먼저 사용하고 약이 남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폐렴균 예방 접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기들도 폐렴균 예방 접종하는 거 아세요? 이 아기들은 어른들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자비로 내는 건 65세 이상 국가 접종은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13가 15가는 자비로 한 14-15만 원 내고 본인이 해야 되는 접종이잖아요. 근데 아기들은요. 태어나면은 다 폐렴 예방 접종을 해요. 왜냐하면 폐렴이 뇌수막염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뇌수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 예방 접종을 하니까 이게 폐렴균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입안에 살고 있는 상재균이 내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들어왔을 때 폐렴을 일으켜요. 근데 아기들이 다 예방 접종을 하니까 그 아기들한테 또 제가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균을. 그런데 그 균이 그러니까 예방 접종한 그 균들은 아기 입안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13가 15가 열심히 했더니 이 13가 15가 안에 들어 있는 폐렴균들 종류가 한 100 가지쯤 되는데 그것들이 점점 세상에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폐렴의 원인균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20가, 21가, 23가 이렇게 가수를 높인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미 아빠님께서 지금 되게 급하면 당연히 14가보다는 15가를 지금 맞으라고 권유드리고 싶고 내가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이걸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올해 안에 21가인가 20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맞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방접종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그 균들이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반대로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자꾸 조금 더 센 거 만들고 센 거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굴렁님께서 하루에 계란 한 개 먹으려고 하는데 소화가 잘 되게 요리하는 방법이 저는 이거 저는요. 사실 삶은 계란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되게 비려요. 소금 굉장히 많이 찍어서 먹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는 옛날에는 후라이를 해서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계란 후라이도 되게 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동란이요. 되게 맛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감동란을 한번 혹시 감동란 아시나요? 예, 이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편의점을 안 가니까. 감동란은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반숙으로 익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 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기름을 쪼끔 넣고 해야 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감동란을 드셔 보시는 방법도 있고. 네. 근데 꼭 계란을 드시지 않고요. 생선 드셔도 되고요. 뭐든지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콩 뭐 드셔도 되니까 굳이 계란 아니셔도 됩니다. 소화되는 다른 단백질 식품 드셔도 돼요. 조개 드셔도 되고. 네. 68세 여성인데 민들레님께서 "요즘 먹어도 배가 고파 허기가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건 모르죠. 네,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면 어떤 경우는 속이 안 좋아도 그걸 배고픔으로 느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약간 심리적인 이유로 허기를 느끼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제 혹시 뭐 배가 고픈 느낌이 들 수 있는 기본적인 질환 뭐 갑상선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거 없는지는 쪼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오영도 님까지 질문을 하고 지금 48분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 님께서 "14년 전에 근골격계 나이가 80 대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제 근골격계 나이를 계산할 때는 체지방량이 적절한가 근육량이 적절한가를 보는 건데 아마 인제 아마도 근육량은 쪼끔 부족하고 체지방 쪽에 내장 지방 쪼금 많이 나오면 신체 나이가 되게 높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을 쪼끔 줄이고 그다음에 근육은 쪼끔 느리거나 오영래 님이 나이가 있으시다면 최소한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시죠. 자, 오늘도
22시 49분 50분 동안 달려왔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에세이 같이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고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도 악플 무서워요. 제가 저 악플 안 보죠. 아예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악플 있을까 봐. 윤스 님께서 마켓컬리 추천 식품 도움되는데 또 언제 또 다른 식품도 윤스 님도 좀 저한테 좀 추첨해 주세요, 추천. 제가 이렇게 단수가 높은 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준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마켓컬리가 드디어 흑자를 좀 벗어날 거라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필요한 주제 또 열심히 준비해서 2주 뒤에 5월 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